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가운데 깜깜이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전환에는 선을 그었고 오늘 4차 등교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국회법상 원구성 협상이 끝나야 하는 시한인 오늘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면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분리해서 여야가 각각 위원장을 나누어 갖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열사의 합병과 분식 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 집권사가 내세우는 남북 북미 전략에 대해서 선순환 관계가 아니라 악순환 관계라는 북한 선전 매체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에서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자발적인 분노로 시작된 시위가 경찰 개혁과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흑인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폭력을 휘두른 백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는 유럽 전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지역 시위대는 흑인 8만여 명을 노예로 넘긴 것으로 알려진 17세기 무역상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확진자가 이르면 오늘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겁니다. 위험 지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 등교 개학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3번 해당 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 남은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아이들 등교는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교육당국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곧 넘어설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979명, 오후 들어 양천구 등 여러 자치구가 감염자 추가 발생 소식을 잇따라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1,000명 선에 달하는 겁니다. 쿠팡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며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화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의 이동량은 그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9%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9.6명으로 직전 2주에 비해 16명가량 늘었습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은 8.7%, 새로운 집단 발생도 19건이나 되는 등 위험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역 수준을 다시 높여야 할 때란 지적에 정부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어떤 수용 능력이라든지 또는 역학조사관들의 역량이 크게 무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4차 등교는 오늘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내 감염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 중랑구 원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실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긴급 폐쇄됐고 학생과 교직원들은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묵고 3학년 학생 A양은 지난 5일 낮 12시쯤 롯데월드를 방문했습니다. 친구 3명과 밤 9시까지 놀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롯데월드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내용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원무고 시설 전체를 방역했고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과 교사 등 150명을 우선 검사하고 나머지 교직원과 학생들도 전수 검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수업은 오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롯데월드도 확진자 방문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 5일 롯데월드 입장객은 690명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탁구장을 통한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이 탁구장을 찾은 52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폐쇄했지만 이곳을 포함해 서울 양천구 탁구장 3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1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5명이 늘었습니다. 탁구장을 방문한 1명과 탁구장에 갔던 확진자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탁구장 안에서 마스크는 제대로 썼는지, 환기는 잘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가 43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입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선 어제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물류센터 근무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람 등인데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입니다.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감염도 9%에 이르고 있어 신속한 추적과 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꾸준히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각 상임위원장은 오늘까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다시 촉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둘로 쪼개서 위원장을 하나씩 맡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일을 하루 앞두고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끝내고 나온 양당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금 좀 좁혀졌다라고 봐주시나요? 아직. 좀 더 논의해야 됩니다. 진전이 전혀 없어. 우리는 법사위 무조건 줄 수 없다. 저기는 무조건 가져가겠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둘로 쪼개 여야가 위원장을 하나씩 맡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 검찰 등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사법위와 법안 체계를 심사하는 법제위로 나누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쪼개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확고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단과 선택의 시간이 남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를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각 당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열사의 합병과 분식 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 같은 과정을 주도한 건 미래전략실이고 이를 직접 지시한 건 이 부회장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관계자들의 진술과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부회장님 지시사항 등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어제까지 사흘 연속 호소문을 내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 실무를 총지휘한 특수통 이복현 부장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에 나섭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면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에서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자발적인 분노로 시작된 시위가 이제는 경찰 개혁과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흑인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폭력을 휘두른 백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단계를 넘어섰고요. 경찰 개혁 등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군요. 네, 2주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자발적으로 끌어오른 분노가 이젠 경찰 개혁과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 운동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대공황 이래 가장 냉혹한 경제적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경제와 건강을 모두 덮친 쌍끌이 위기는 상대적으로 흑인과 소수인종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고 사회적 불평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일부 주와 시 당국이 개혁 요구에 대한 행동을 시작했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가 시위를 한데 묶는 공통된 주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워싱턴 DC 집회에는 이번 시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미국 곳곳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행사들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만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등 이번 시위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한 항의를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out here? Could you tell us? Same reason everyone else is out here, because the police brutality against the communities of color has to stop. We are here for justice. For George Floyd, Breonna Taylor, and all other black people murdered by the police. 저녁 무렵에는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등 축제의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미국 전역이 시위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곳 휴일 아침 트윗을 통해 야간 통행 금지를 하루 앞당겨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의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에선 두 번째 추모식이 열렸고 장례식은 이틀 뒤 플로이드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시위 사태를 강제 진압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워싱턴 DC에 배치됐던 주 방위군에 대한 철수를 지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모든 것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며 주 방위군 철수 절차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신속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평화 시위가 이어지고 또 군 투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시민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미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미국 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답했습니다. 통제 상태라는 답변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장 크고 내년 이전에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통합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NBC는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실업률 개선 발표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동부 버지니아 주에서는 특별한 저항이 없던 흑인에게 백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쐈다가 재판에 넘겨졌죠. 체포된 흑인은 플로이드처럼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요. 네, 사건은 이곳 시간으로 지난 5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흑인 남성이 산소가 필요하다며 거리를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 요원이 구급차에 태우려고 설득했습니다. 이때 백인 경찰관 팀 버레이크가 도착해 이 남성에게 엎드리라고 하고는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이어 쓰러진 남성의 등과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테이저건으로 때린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남성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경찰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남성은 병원 진료를 받고 풀려났고 경찰관은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지금 보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미국에서의 시위. 지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유럽 나라들에서도 주말 동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지역에서는 17세기 한 무역상의 동상을 시위대가 끌어내렸는데요. 8만 명이 넘는 흑인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밧줄에 묶여진 한 동상, 군중들은 환호합니다. 동상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자 성난 군중들이 동상 위에 올라가 마구 받습니다. 백인 남성들이 페인트 칠이 된 동상을 땅에 굴립니다. 군중들이 강 앞에서 동상을 세우더니 강으로 밀어버립니다. 현지 시간 7일 영국 브리스틀시에선 만여 명의 시민이 인종차별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중 일부가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턴 동상을 끌어내린 겁니다. 콜스턴은 17세기 브리스틀의 무역회사 로얄 아메리칸 컴퍼니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8만여 명을 노예로 팔아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미국 대사관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는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는 등이 적힌 편말을 들고 있습니다. This has happened so many times now and nothing's taken traction on it. Hopefully this time with it being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it's actually going to make some difference. 독일 베를린 알렉산더 프란츠 광장에서도 지난 토요일 15,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I'm happy to stand here today with everybody that everybody came to support us and God bless everyone and we are just praying for freedom and justice. Yeah. 독일 경찰은 시위 참가자 93명을 체포했습니다. 주말 내내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걸 시작으로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선전 매체가 또 비판에 나섰는데요. 선순환 관계가 아니라 악순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달나라 타령이란 제목의 글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남조선 집권자는 선순환 관계를 듣기 싫을 정도로 외워왔다. 남북 간의 일을 미국에 일러 바치고 승인해주지 않으면 나앉았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부터 남북 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를 잘 풀어내자는 선순환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다른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도 어제 우리 정부를 무능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특대형 환대까지 베풀었지만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메아리 역시 2년 전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까지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일면에 탈북자를 위협하고 규탄하는 집회 사진을 실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숨진 채 발견된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정의기억연대 회계 자료를 찾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의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부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은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전 직장 동료가 신고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의 잠금 장치를 떼어내고 손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쾅쾅쾅 소리는 났었죠. 문 두드리는 문 부는 소리 같은 거 비슷한 거. 자물쇠 따는 소리 같은 거. 마지막으로 손 씨의 모습이 확인된 건 그날 오전. 경찰 관계자는 손 씨가 CCTV에 혼자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등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 쉼터를 찾은 윤미향 의원은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고인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밝힌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평화의 우리집 쉼터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식 이후 쉼터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슬픔에 빠진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사에서 함께한 20년을 너무 잘 알기에 이런 날이 닥칠 것인지 예상 못했다며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언론과 검찰이 괴롭힐 때마다 홀로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라고 물으며 고인을 살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인이 2004년부터 정성과 헌신으로 할머니들을 우선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정 의원의 회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쉼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인이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인권 침해적인 취재 경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에 반발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7일에 이아드 할락에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다라고 이렇게 내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민감한 장소에서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이 남성은 자폐증을 앓던 장애인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할락은 32세 팔레스타인 남성으로 지난달 30일에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당시 할락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장애인 학교에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가 현 시간 7일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1,900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에 처음으로 3,000명을 넘은 데 이어서 이틀 연속 3,000명을 웃돌았습니다. 사우디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시점은 라마단을 맞아서 봉쇄 조처를 일부 완화한 그런 시점과 겹치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 보건부는 남동부 항구 도시인 제다 지역에 대해서 지난 6일부터 2주간 통행 금지령과 모스크 폐쇄 등 봉쇄 조처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탈리아에선 108세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다는 소식입니다. 파티마 네그리니 할머니는 지난달 말에 코로나19에서 회복돼서 시설 내 병동을 벗어났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1912년에 태어난 네그리니 할머니는 각각 89세와 88세 그리고 78세인 세 아들과 4명의 손자 등을 뒀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어제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 10여 명과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낙연 위원장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교류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수색 지우기를 천명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과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추구하다 보면 좌파 법안도 낼 수 있고 우파 법안도 낼 수 있다며 자신은 김 위원장과 당권이나 대권 경쟁을 할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217명이 어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외교관이나 기업 임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는데 유학생에게 허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이번에는 2조 2천여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서울시.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서 세 번째 추경안입니다. 1, 2차 추경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 3차 추경은 고용 보호를 포함해서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난 4월 전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줄었고 넉 달째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으로 코로나의 부정적인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간 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세계적으로 물가를 더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분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기 침체와 겹쳐서 물가 하방 압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2분 경북 김천시 부근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김천시 남남서쪽 17km 지역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5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준다며 투자 사기극을 벌이고 달아났던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은 430억 원입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부산 시내버스 기사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사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급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 과실도 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어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수륙대제가 열렸습니다. 국군, 유엔군을 포함해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불교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희귀 습지인 강원도 인제의 대암산 용릉 생태 탐방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는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달에는 하루 탐방 인원을 원래의 절반 정도인 80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일대에 만들어진 탐방로 상생의 길은 1단계 구간이 완성이 되면서 오늘부터 개방이 됩니다. 9월까지 3.3km의 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등에 내린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 더 오는 2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내용 등의 확약서를 내면 시나 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정부가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합니다. 리치웨이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방역 세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단절이 된 노인들이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강한 햇볕 속에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물론 충북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최고 35도,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 20도로 전라도는 어제보다 조금 낮고 대구 18도로 경상북도는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부산 19도로 경상남도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 동굴에 갇힌 다이버 2명을 구하다가 해경 1명이 숨졌습니다. 높은 파도에 다이버들과 함께 동굴에 고립됐다가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큰 경비정과 작은 경비정 사이를 밧줄로 연결합니다. 파도가 심하게 쳐 쉽지 않습니다. 두 배가 가까워지자 구조된 다이버 2명이 큰 경비정으로 옮겨 탑니다. 조심. 감사합니다. 그제 오후 2시 20분쯤 통영 앞바다 해상 동굴에 남녀 다이버가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해양경찰 3명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에 다이버들과 함께 동굴 안에 고립돼 버렸습니다. 이후 다른 구조대가 출동해 어제 새벽 1시 50분쯤 다이버 2명을 구조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혔던 다른 해경 2명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이버들의 곁을 지켰던 정모 순경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걸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밤새 정순경을 찾았지만 파도가 높아 수색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준비 다 됐습니다. 믹스! 결국 정순경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동굴 앞 12m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순경은 구조 전문 해양경찰로 지난해 1월 임용해 구조 거점 파출소인 장승포 파출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살 장모 씨가 승용차를 몰고 놀이터로 수차례 돌진해서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장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정신과 진료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평택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49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3살 B씨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현장에서 각각 노점상을 했는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울산 119 산악구조대가 어제 오전 울주군 신불산 암벽 구간에서 6m 아래로 추락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크게 다치고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는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 씨의 사죄와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보기 안 좋다는 지적이 나와서 동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5월 단체와 광주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창 안에 들어있는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입니다. 얼굴 절반과 등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4월 말 전 씨의 재판 출석에 맞춰 설치된 이후 사죄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문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동상은 지난해 12.12 군사반란 40년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다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부서지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흉물스럽다는 민원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동상을 철거할지 검토 중입니다. 5.18 단체도 한시적으로 전시하려던 조형물이 망가지면서 처리 방향을 두고 고민이 큽니다. 시민들 반응 그리고 5월 그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등 이걸 수렴해서 조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옛 전남도청 앞에 전시해야 5.18의 책임을 묻는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이는 모습으로 상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월 단체는 동상의 철거와 이전, 존치 등 모든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각 상임위원장은 오늘까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다시 촉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신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갈등의 핵심은 결국은 법사위원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전에 그 민주당 측이 이제 그 18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것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설마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사위원장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그 상임위원장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원구성을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자구 측의 수정권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런 법안들이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법사위라는 게 중간에 일종의 게이트키핑, 다시 말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좀 관례를 좀 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국 의회가 그 권위라든지 위엄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도 관례와 관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관례 관습이라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민주당 측은 14대 국회에서 170석 이상 했으니까 그런 관례에 따르겠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14대 국회에서 그랬다는 것은 첫째 관례라기보다는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몇 번 좀 반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대 국회라는 게 제 기억으로 1992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노태우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사실 소위 말해서 문민정권 출범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권 수립 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떤 사례로 드는 것은 관례가 아닌 사례로 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17대 이후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계속 맡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은 그거를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관리에 좀 더 충실하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님. 기존에 법사위원장 자리 그리고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었는데 예결위원장은 조금 뒤로 물러난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사위에서의 그 기능,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이제 체계와 작구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17대 국회 때 지금의 이제 민주당인 열린우리당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후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어요. 여당이었죠. 근데 원구성 협상이 대단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때 이제 야당인 한나라당에 줬던 거예요. 한나라당. 그게 17대 국회입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계속 이제 그러한 이제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해 왔는데 보수가 집권했고 야당이 진보가 집권했고 야당이 해 왔어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법사위원회에 있는 그 기능 때문에 결국은 그 기능은 사실 있는 그대로 이 법률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들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상충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2대 국회 때부터 있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기능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처럼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 로 이제 이 효율이 저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그 기능이 그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 내용까지 간섭하는 잘못된 관행이 싹 누적돼 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계속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법제사법위원회 이 기능을 어떻게든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네. 2006년도에 주호영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법사위의 이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좀 없애자라는 그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법사위의 이 체계나 자구심사 기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회가 이 인식은 대체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국 지금 이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독 개원이고 반쪽 개원이긴 합니다. 그래도 국회법에 따라서 개원한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합당도 나름대로 또 나중에 퇴장을 했습니다만 출석을 했었고 네. 출석한 다음에 퇴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쪽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늘이에요. 국회법에 따른 게 오늘인데 오늘 이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관행대로 하느냐 아니면 법대로 하느냐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법대로 할 것이냐 관행대로 할 것이냐. 네. 근데 법대로 하는 게 명분이 맞죠. 법대로 하려면 오늘 원구성 해야 됩니다. 원구성 하려면 지금 아직 상임위원장 이 논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법에 나온 대로 국회법에 나온 대로 본회의에서 그냥 선출하면 돼요. 선출하게 되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 18개죠. 18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갈 공산이 네.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그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전 전망을 만약에 저거 하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갖고 가면 국회가 앞으로 수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안 갈 것 같고 단지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심사 기능은 통합당이 양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폐지 내지는 뭐 다른 방법으로 체계나 자구심사 기능 필요하니까 그건 뭐 국회에 다른 기능을 둔다든지 해서 양보를 해야지 뭔가 접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갖자. 이 같은 제안인데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법제위원회라는 데에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이 사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법안 같은 것들에 관련된 직무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민주당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지금 반응을 내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례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뭐 거기에서 핵심 기능을 빼고서 쫓는다 이런 거보다는 관례는 일단은 그 관례는 일단 존중되는 것, 현재 상태를 존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최창일 교수님 말씀에 그 부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법대로는 다 맞아요. 지금 네. 하는 게. 법대로 전혀 문제는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상위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근본적 가치인 대의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충실한 과정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저는 그게 충실한 것인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원래 관례가 있으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례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뭔가를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상대의 양보를 끌어낸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특히 이제 거여일수록 여당의 책임이 더 커지는데 거기에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게 끌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제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냐 하면 저는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여당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이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그래 그것을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제 문제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사회에서 이 죽고 사는 문제, 그 병 문제 있지, 전염병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첩된 위기 속에서 청와대는 뭐냐면 불필요하게 국민을 나누는 것을 바라진 절대로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가뜩이나 단독 개원을 해가지고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졌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만든다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국회에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의 그런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열쇠가 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피감기관으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가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잠깐 제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만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법제위원회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방안은 그 현재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놔두는 게 낫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법제위가 만약 생긴다면 법제위원회가 다시 이른바 요즘 언론이 얘기하는 상원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법제위원회가 됐건 법제사법위원회가 됐건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정말 체계와 자구 심사하면 돼요. 체계와 자구 심사하면 정확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였잖아요. 관행대로 쭉 해왔는데 그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지 않고 다른 내용, 특히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쟁점적인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딱 걸리잖아요. 이른바 게이트키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쟁점이 돼서 이제 뭐 법사위원장을 어디 갖고 가느냐,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다시 나눠서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은 법제위가 다시 그 현재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능 때문에 그 역할로 해서 다른 이 법안 통과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이건 크게 전 대안으로 채택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아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 꼭 오늘 정오가 아니더라도 오늘 안에는 제출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만약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을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강제 배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근데 네. 그게 예전에도 김용호 국회의장 시절에도 실제로 그렇게 이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서 국회의장도 그게 정치적인 그 굉장히 부담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후 통첩처럼 이 얘기를 하되 이번에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도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합의를 좀 도출하려고 좀 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네. 뭐 그렇게 이 단독 임의로 배정하는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게 뭐 박병석 의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국민과 국익에만 충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좀 더 그 어떤 절충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근데 전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180석에 가깝잖아요. 177석인데 그렇던데 그런 거여가 사실은 좀 이 견제 기능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입법 권력을 가졌고 지방 권력을 가졌고 중앙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핑 기능까지도 가져간다면 이러면은 제가 볼 땐 나중에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될 거예요. 저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당이 갖고 가더라도 법사위원회에 지금 그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이 존속한다면 그럼 반드시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삭제하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하면 되게 헌법 사항이 아니니까 개정하고 그러면 사실 어느 당이 가져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기능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법대로 이제 하면 되죠. 단지 이제 현재 법통합당이 이 부분을 동의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배제하는 거, 삭제하는 거, 이것만 얘기된다면 그 대신 국회 내에 기구를 둔다든지 국회 법제실도 있어요. 얼마든지 체계와 자구 심사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건 법률 전문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각 상임위가 소관 상임부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법안이 넘어왔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법사위에 딱 묶인다. 이것만은 분명히 바꿔야 돼요. 일하는 국회법 이런 뭐 진부한 얘기를 떠나서 말이죠. 이건 누가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이 기능이 일단 이번에 손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긴 했지만 오늘까지가 기한인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뭐 꼭 오늘로만 결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 교수님의 생각이시고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이제 5일 날 개원했으니까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한다고 네. 나와 있어요. 상임위원장 선거한다. 국회법은 정확히 선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오늘이죠. 그러니까 8일이면. 그렇죠. 5일이니까 사흘 내가 이제 오늘인데 글쎄요.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루 이틀을 넣는다고 그걸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근데 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위반한 네. 겁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만약에 법대로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을 투표에 들어간다. 저는 그런 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너무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다수결은 맞긴 맞습니다만 네. 그건 저는 그렇게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이틀을 더 만약에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해서 배분하고 합의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하는데 전 통합당도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체계 자구심사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좀 갖고 민주당도 자꾸 우리가 다 갖겠다라는 식의 법대로 하겠다라는 걸 지나치게 통합당에게 얘기하면 통합당이 압박을 받아요. 게다가 지금 국회도 단독 국회였잖아요. 근데 네. 또 다시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법대로 한다고 해서 전부 이제 독식한다. 그럼 정치 자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전 그래서 양쪽이 다 한 발씩 양보해라. 아마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최근에 기본소득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슈 선점 경쟁을 여야가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슈 선점 경쟁 뭐 예를 들면 네. 이재명 지사라든지 박원순 시장 그보다도 이 고용 보험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전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자꾸 좌파 아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우파 정권에서 실시를 한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실시한 게 1982년에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여기는 자원이 많잖아요. 석유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런 자원을 통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1년에 한 번 6개월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뭐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제일 처음이에요. 1982년. 그 다음에 뭐냐면 핀란드에서 한 건데 핀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시험으로 실시를 했어요. 근데 그 실시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노키아가 침몰하고 있었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우파 정권이 이거를 실시했는데 뭐냐면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1인당 그것도 환율에 따라 다르데 70에서 7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실업수당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 급여의 한 70%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전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70몇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좀 이 지출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만큼 조금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년 후에 핀란드는 2,000명 가지고 했던 것을 그만뒀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기 전에 알래스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금이라든지 어떤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세수가 있느냐라는 네. 그 부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핀란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소득하면 내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그것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딴 거 다 없애고 그것만 남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리는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먼저 좀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젠다 선점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네. 아니고 이건 실현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 쟁점이 아니고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논의,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이 이제 이번에 지급을 했고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소비 진작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이 기본소득은 상시적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재원 문제예요. 재원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 입장은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말하자면 데이터세 이런 걸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있는 법인세나 뭐 이런 걸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증세 없이 기존의 조세 감면을 좀 줄이고 재원 마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고용보험을 이제 확대하자.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실업급여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복지와 이제 보편복지 논쟁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는 1,000만 원을 거의 가까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의 사람도 매달 5만 원씩 주고 직장이 없는 실업자도 5만 원 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증세 없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는 그런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공론화의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섣부른 것 같고 상당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고용보험도 그렇고 이 기본소득도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실시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적 차원에서. 없었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투표했잖아요. 근데 77%가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복지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본소득이 생겨서 딴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부터 일단 명확히 해야지 그다음에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 경쟁의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여권도 야권도 이 자체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상황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어려워진 곳이 급식 업체들이었죠. 아직은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어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로 등교 개학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들 업체들 손도 이제 점차 바빠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생을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배춧잎을 따고 줄기 끝을 잘라내는 손이 바쁩니다. 고추는 요청량에 따라 나눠서 포장합니다. 이곳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2,450여 개 초중 고등학교 중 절반가량인 약 1,200개의 급식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학생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물량의 40에서 45% 정도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1,100여 개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유통센터에 속속 도착합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역시 위생입니다. 왜 자르고 벗기고 계신 거예요? 네, 학교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깨끗하게 절단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먹는 것이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일은 당도를 측정해 일정 당도 이상인 과일만 학교로 보냅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거친 농산물은 각 지역에 배송할 바구니에 분류해 담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이 농산물은 아침까지 각 학교에 배달하게 됩니다. 학교가 멈추면서 덩달아 멈췄던 급식 관련 업체들의 일손이 본격적인 등교에 바빠졌습니다. 여전히 힘든 점도 있습니다. 방학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뭐 3주에 한 번 가든지 격주로 가든지 이렇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고 금액은 확 줄어버리니까. 모든 학년이 등교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격일제 등으로 학교에 가는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일부에서는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간 가구가 99%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1%가 안 되는데요. 이 안에는 역시 소외된 계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은 신청부터 막막했습니다. 우리 노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 좀 얻은 것도 있고 좀 막막한 입장이 주변에 이제 소문만 무성해도 제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도 노숙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터전은 얘긴데 주소지가만 다르다고 해서 못 받으니까 답답하죠. 고향을 멀리 떠나온 이들에게 지원금을 받으러 가는 것도 금전적으로 부담입니다. 다 받아 쓰는데 아예 그런 걸 못 해보니까.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경우까지 있습니다. 거의 단연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을 어디 연구지를 만들면은 나름대로 그 금융적으로 참 문제가 많고 우리 그 애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집을 구하거나 자활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는 재난지원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지가 멀거나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문이나 시설 등록 여부로 인증해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원시는 직접 노숙인을 주민센터에 데려가거나 귀양비를 지급해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항공산업단지를 가봤는데요. 공장불은 꺼져 있고 창고에는 재고가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절반 가까운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는데 다음 달이면 거의 모든 직원이 쉬게 생겼다고 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타천항공산업단지의 한 부품업체입니다. 항공기 날개에 뼈대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안전모가 작업장을 지킬 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진 500여 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감이 크게 줄면서 200여 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이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쉬어야 할 판입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가 부품 주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품 공장, 야적장에 생산하지 못한 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소재들은 저희 공장에 공정을 거쳐서 저희 협력업체에 나가서 가공되어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입니다. 다 만들어진 부품들도 포장을 했지만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항공 부품 산업은 숙련된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조하는 업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일감입니다. 일감 그죠? 일만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을 다 그대로 고용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항공부품 업체들은 정부에 전투기나 관용 헬기 등의 발주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조종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수합병 중에 코로나까지 겹친 이스타항공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넉 달째 끊겼고 신입 조종사들은 아예 해고됐습니다. 항공기 조종관이 아닌 대리운전 핸들을 잡는 조종사들도 챙겨놨는데요. 백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전에는 그 탁송이라고 이제 렌터카나 장기 렌터카나 이런 거 그런 일 하고 밤에는 이제 대리운전 건수 없으면 또 한두 시간 계속 기다리고 8개월간 고된 훈련을 거쳤지만 비행기를 모는 대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잇게 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신입 조종사 80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무급휴직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사실 2013년부터 이걸 시작했거든요. 이거 자격증 딴다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계약 해지한다고 나가라고 하셔갖고 현직 조종사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3월부터 넉 달째 월급이 끊겼습니다. 5층짜리, 6층짜리 건물 짓는 거 계속하고 있어요. 시멘트도 나르고 폐기물 옮기기도 하고. 이스타항공이 체불한 임금은 현재까지 2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너는 얼른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사죄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주항공도 이렇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빌미로 계속 인수를 지연을 하고. JTBC 백민경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 지난해가 아니고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에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네. 4년 가까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네. 이제 재판을 받고 구속을 받았던 그런 상황들은 주로 국정농단으로 불리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을 빌어서 여러 가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1월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2017년 2월에는 결국 특검에 청구한 영장에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구속이 됐고 1심에서는 2018년에 징역 5년까지 무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또 지난해 2018년 2월에 가까스로 이제 집행유예로 네. 국정농단 사건에서 줬던 뇌물의 액수가 대폭 깎이면서 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또 대법원에서 네. 이 뇌물 액수가 80억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 이거는 외부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해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된 부분이었고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된 네.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럼 실제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행해진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의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의 합병이나 분식회계를 직접 계획하고 진행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시에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에서 핵심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분이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주로 에버랜드의 지분이 많았는데 그럼 에버랜드에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어떻게 삼성그룹 전체를 네. 지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취한 방법이 일단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삼성물산과 합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재를 출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굉장히 올리는 방법을 썼던 거고 결국 그 회사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삼성바이오라든가 삼성바이오에픽스 같은 자회사, 관계회사들의 가치를 좀 부풀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주가를 호재로 공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회사에만 유리한 것들을 많이 외부인 공시를 하면서 합병 결정을 했고 이후에 합병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네. 좀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분식회계라고 해서 장부 네. 자체도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게 이 오늘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식회계 부분이 그동안에 쟁점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식회계보다는 시세 조정 문제 이 부분이 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건 시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호재 공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장부상으로는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가 호재 공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느냐 네. 그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고 혹은 나중에 이제 최소한 승인이나 허가를 했던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된다면 그 이후에 분식회계를 할 때에 있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가 있었느냐 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했던 어떤 혐의들로 삼성의 계열사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1심 이전 유죄 판결도 받게 네.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뭐 지금 저는 주가 호재 이런 부분들을 허위로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은 이 경영권 승계 특히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이 기업의 순환출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 그거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지배구조 재편 작업을 했던 것뿐이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해주기 위해서 무리한 작업을 했던 건 아니다라고 또 맞서고 있긴 합니다.
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오늘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사람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이른바 미전실, 미래전략실. 과거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전체 실세라고 하는 곳이 이른바 비서실이라고 꼽혔던 곳이었고 그 비서실의 후신이 이제 미래전략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미래전략실에서 이 작업을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미래전략실 하는 업무 자체가 이 회장단을 바로 직근해서 보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 전체를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같이 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 네.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라는 그런 문건 파일들 같은 것도 발견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삼성은 또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입니다. 네. 법 쪽의 안팎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1년 7개월간 네. 수사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 지난해 이미 임직원들 8명 가량이 일부는 실형까지도 받을 정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는 처벌을 받은 건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과연 뭘 증거를 인멸을 했겠느냐, 뭘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대다수로 당시에 삼성바이오 관련 공장 바닥에 컴퓨터 하드를 숨긴다든가 이런 일을 그룹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까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몰랐을까라는 그런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만 워낙 이게 사건 자체가 네. 사실 자본시장법이나 외부 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좀 다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속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또 안 계십니다.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삼성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을 좀 판가름 받아보자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네. 2018년도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들 중에서 기소 독점주의, 그러니까 네. 모든 경우에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높거나 뭔가 모호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검찰이 봐주기를 해서 네. 재판을 안 넘긴다, 어떤 경우는 무리하게 재판을 넘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한번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자. 네. 마치 재판에서 배심제처럼 그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 그동안은 8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를 삼성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배후의 최후의 어떤 전선으로서 한 번 더 이 수사심의위를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에서 그런 방침을 알고 이걸 신청을 한다면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좀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에 홀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일반인들을 향해서 이 재판 변론 전략을 좀 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어제까지 사흘 연속 호소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 측에서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보다 더 어찌 보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 네. 같은 경우 위중해 보이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대국민을 향해서 호소문을 내놓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2년 4개월 만에 지금 다시 구속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과 그동안에 현재 삼성의 입장, 경영 위기, 또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에 당연히 호소를 하는 거고 또 저는 그 역시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배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략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내일 구속 여부가 새벽까지 결정이 되겠죠? 내일 새벽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쪽이나 네. 된다고 하니까요. 검토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계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항공업계와 호텔, 면세점입니다. 인력 감축은 기본이고 수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김종석 씨는 지난 1년간 국내 한 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고 다른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줄줄이 정규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올해 4월 정규직이 됐습니다. 일하고 있는 분들 다 쉬고 있고 또 해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더 걱정되고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이 회사에선 상반기에만 비정규직 인턴 50명이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인터넷에선 이슈가 됐습니다. 회사 측은 임원 임금 축소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책임 있는 정책에 따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식구들이고 긴 시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굉장히 큰 결정을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노사가 합의해 한 달 유급 휴직만 하고 고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호텔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주말 서울 명동의 3, 4성급 호텔들입니다. 한 곳은 아예 문을 닫았고 두 곳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면세점 업계에선 3대 대형 면세점 중 두 곳이 유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면세점은 유급 휴직도 하지 않고 임금도 줄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넷은 코로나로 강제 휴직에 들어갔거나 일자리를 잃었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실직자는 2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원치 않은 실직이 70%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여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된 미국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또 한 번 부각된 상황에서 경찰에 숨진 흑인 남성 시위의 불을 더 당겼습니다. 모두 11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문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달 정도 뒤에 치러지는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그 경선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좀 처음에는 4위, 5위 이렇게 하다가 흑인 그 지지자들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서 유력 후보로 딱 올라간 그런 후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밟아와서 드디어 이제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일단은 됐죠. 8월 네.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추대합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이제 사실상 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모든 그 미디어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파월 전 국무장관이 나는 바이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여기에 발끈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월은 민주공화당 모두에서 공직에서 일했던 아주 네. 그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들 그러니까 흑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그리고 이제 성공한 지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잡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난 행동이 많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네. 바이든에 대해서는 공개 지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굉장히 그 뛸 일이죠. 네. 지금 바이든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딱 대척점했잖아요. 정확히 정반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모든 미국인의 표를 얻는 후보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좀 벙커에서 나와서 상황을 좀 봐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지난 대선에서도 전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투표수에서는 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제도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를 네.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위해서 지지층 우리 편만 이제 결집하는 그런 전략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이와는 반대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른 표를 얻겠다. 이 앞으로 내가 시작할 일은 그 미국인의 영혼을 되찾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락 연설 혹은 이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자체는 이제 트럼프와는 달리 네. 모든 인종을 뭐 지지층과 상관없이 전부 끌어안는 대통령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고 지금 또 흑인 그 사망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자신이 한 일을 전부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 희생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방구 언급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바이든 후보는 초기 방역 실패 때문에 트럼프의 실책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에 대해서도 지금 뭐 14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한 달 뒤에 이제 13점 몇 프로로 잠깐 그 실업률이 좋아졌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 본인의 업적이라고 지금 뭐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이전 실업률에서 뭐 1% 정도밖에 변화가 없거든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뭐 철저한 그 전략적인 경제 부양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트럼프의 그 얼렁뚱땅 스타일 그리고 모든 게 다 내 덕이라고 얘기하는 홍보 중심의 전략과 달리 어떤 국민에게 다가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그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제공하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전략은 이렇고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여론조사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미국 대선은 그 유권자가 투표한 숫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유권자가 투표해서 뽑은 각 주별 선거인단을 미국 50개 주와 그 워싱턴 DC 수도에서 각각 이제 뽑는데요. 두 개 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승자 독식입니다. 한 표라도 많이 차지한 그 정당의 후보가 그 주 전체 선거인단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일반 국민의 여론에서도 7%에서 한 11%까지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그 힐러리는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를 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제 최종 투표에서 2% 차이로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진 건데 이번에 또 보면은 선거인단도 보면 전체 이제에서 270명을 확보하면은 이기는 건데요. 지금 한 뭐 거기에 가려면은 한 40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특히 중요한 게 경합주라고 해서 선거에 따라서 공화당도 밀었다가 민주당도 밀었다가 하는 경합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최근 조사에서 5개 주를 했는데 전부 지금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 경합주에 있는 표가 전부 다 간다면은 270을 훨씬 넘기 때문에 지금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굉장히 바이든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5개월이라는 시기는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럼프로서는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알 테니까 좀 전략을 그러면 이제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 캠프 일하시는 분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특히 본인의 전략가인 사위 쿠슈너까지 모아서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지지층을 더욱더 모아서 가는 고유의 원래 하던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온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중도파를 끌어들이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코로나 그리고 실업 그리고 이제 인종 분규까지 너무 그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지금 질책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회복할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만 들으면 뭐 바이든한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후보 쪽에. 근데 모든 게 다 유리한 것이냐 또 알 수도 없고 선거라는 게요. 지금 또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바이든 쪽에 그 선거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백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네, 또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도 백인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일하는 핵심 참모들도 백인이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또 본인의 개인이 이전에 이제 뭐 성추문 관련한 그 비리가 있고 그게 이제 아직 그 완벽하게 네.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어떤 뭐 사업상 비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몇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물고 늘어질 경우 어떻게 이제 그 사태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5달 정도 말씀하신 대로 남았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북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해서요. 관련 언급이 또 이 자리에서 있었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런데 대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흰 옷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달 24일에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주재한 이후에 15일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선 최근 남북관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대북 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자립경제발전, 특히 화학공업 부문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건설 등 생활환경 향상 방안 등이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쿠바가요. 코로나19 상황을 참 적절하게 잘 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없었다며 확산이 통제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쿠바의 누적 확진자는 2,100여 명이고 사망자는 83명입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중남미에서는 양호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요인은 쿠바의 풍부한 의료진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쿠바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8년 기준으로 8.4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쿠바 정부는 수만 명의 가정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매일 모든 가정을 돌면서 주민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인 1000명당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단순히 의사 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어떻게 하면 많은 전문의가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전 세계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합성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알아주듯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랜선 여행 콘텐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 거리두기를 실천한 뉴욕의 이 공원에는 인간 주차장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공원에 나와 저마다 원 하나씩 차지하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외출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경을 넘는 여행은 언제쯤 가능할지 모릅니다. 아쉬움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달래집니다. 피사의 사탑을 오르고 세렝게티 초원에 보란 듯이 섰습니다. 당분간 갈 수 없는 해외 여행지 사진을 합성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소소한 재미를 나눕니다. 이런 랜선 여행이라면 에펠탑과 첨성대를 동시에 보는 기묘한 장면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관광객을 잃은 도시들도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런던탑 주위를 천천히 걷고 다윈과 호킹이 잠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바라보다 뒤돌아 큰 길가의 2층 버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올 수 없다면 영국을 가져다 주겠다며 영국 관광청에서 만든 가상현실 영상입니다. 국내의 고즈넉한 정취도 방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고택에선 동틀역 수탉이 울고 종소는 쌀이기로 마당을 쓸고 또 씁니다. 아무런 대사도 설명도 대화도 없는 이 영상에 이미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감염병의 시대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즐거움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이어 충북 내륙에도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가운데 깜깜이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에는 선을 그었고 오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4차 등교도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뽑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는 여야가 어제 저녁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둘로 분리해서 위원장을 하나씩 맡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열사의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 북미 간 선순환 관계가 악순환 관계라고 선전 매체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것으로 전해진 김정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